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이렇게 기획해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귀한 자리를 이제 준비해 주신 강대응 사무총장님께서 한번 인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사 되시는 우리 원장님 소개까지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이 좋은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거기 이제 선교지에서의 이노베이트한 혁신적인 통합과 협력 그리고 특별히 문화와 연결해서인데 제가 최근 들어서 그 문화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종교라기보다는 문화인데 역시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기독교 문화나 교회 문화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현지인들에게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토양 위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그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문화적인 접근이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로잔에서도 한번 교수님 말씀을 좀 들었지만은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성교계 리더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들으면은 한국계 선교가 좀 방법론적인 면에서 조금 더 좀 혁신적인 이노베이트한 그런 내용들이 전략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교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됐는데요. 해놓고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저걸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MS 한 사람 보내세요. PCK 한 사람 보내세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자유를 주지 말고 한 사람 보내세요. 이래 가지고 강제로라도 오게 해서 앉혀가지고 듣게 해야지 자유를 줘서 했더니 우리 저 김 목사님도 빌리온 대표시다가 엑츠 교수에다가 타임즈 편집장으로 우리 조 목사님 OM의 본부장 뭐 저 오 목사님 뭐 감리교 대표 대빵 이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부 총무지만 교단 총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동원 문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거 오늘 보니까 이거 앞으로 자유를 주면은 안 되겠다. 이게 그냥 좀 반강제성을 띄워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한 사람 보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제 동원하는 방법을 오늘을 기점으로 저희도 아이디어를 바꿔가지고 정말 착하신 분들만 오셔서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문 목사님은 제가 처음 만난 건 태국에서 만났어요. 태국에서 미전도 종족 리서치하기 위해서 미얀마 가실 때에 제가 그때 잘 모를 때에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하루 같이 주무셔서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아마 폴 히버트의 마지막 제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크림을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선교에 숫자를 데이터해 가지고 하시는 일에도 많이 애쓰시고 또 공헌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알려져서 로잔에서도 이제 그런 일을 좀 맡으셔서 이제 그 글로벌 리스닝 하는 그런 일들을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한국의 리더십이라기보다는 국제적인 리더십 가운데 이제 한 분이십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의 교수로 계셔서 이제 그 학교가 신통치 않은데 교수님 때문에 한국 선교사가 많이 간 거예요. 그 학교가 아주 잘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 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하여간 덕택에 이제 문 목사님이 가셔서 문 교수님이 가셔서 한국 학생들이 그때 뭐 점수는 짜게 준다는 소문이 있어요. 학점 같은 저기 뭐 논문 같은 거 이렇게 코렉션 해가지고 이제 그런 소문은 들었습니다. 근데 하여간 어쨌든지 우리 한국의 한국계가 자랑하는 이런 그 리서치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리더십에서 하여가시는 이런 귀한 분인데 오늘 제목이 선교지에서의 혁신적인 통합과 협력 그리고 이제 전차론적인 문화적인 문화 간의 접근 이런 거 그래서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저희도 이제 어레인지를 했고 공지를 했는데 이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 이게 사실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이 없으면은 예수님도 길가에 가서 그냥 아무나 다 데려오라고 그랬거든요. 전부 다.
근데 뭐 사무실에 있는 사람 데려와봐야 알지도 못할 거고 이제 밖에 나가서 누가 있나 좀 살펴보고 이제 가자. 하여간 문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석하신 분들 몇 분 이렇게 그래도 대표 되시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가 이걸 다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선교단체에다가 저희가 다 보내겠습니다. 보내서 자기들끼리 또 스터디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모이지 못한 건 저희 실수인데 저도 깨닫고 앞으로는 좀 준강제성 가지고 연락을 해서 누가 이게 잔치 열어놓고 안 오는 건 아주 맥빠진 일이거든요. 예, 그렇게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문상철 교수님을 저희들이 모실 수 있게 하시고 또 귀한 선교 리더십들이 참석해서 또 이 말씀을 듣고 한국 선교가 더욱더 전략적인 이렇게 프로그레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혁신, 통합, 협력, 또 문화 간의 접근 이런 것들이 오늘 저희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해 주시고 또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저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향력이 한국교회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수님에게 함께 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진행은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2번 강의를 하실 건데요. 첫 번 강의를 한번 하고 잠깐 질의응답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발제하시고 또 질의응답하고 뭐 이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인원은 작지만 거의 박사과정급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오늘 같이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시작하시도록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단체와 또 여러 사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모인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참석 숫자가 적을 때는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디지타이즈 돼가지고 보관이 되고 공유될 텐데 나중에 알카브에서 뒤지다가 2020년경에 한국 선교 연구하려고 자료 뒤지다가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실제로 볼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모른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또 간혹 생각합니다. 한 50년 후쯤이 되면 정말 내가 지금보다는 더 많이 또 이렇게 인정을 받고 기여도를 또 공헌도를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영국 선교 역사에서는 그렇게 또 생각하고 연구에 임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내다보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충실하게 임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강대영 사무총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처음 만난 것이 31년 전입니다.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요즘 이제 일반화된 정탐여행이라는 것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훈련을 받고 또 현장 리서치도 터키로 가고 그러게 했었는데요. 그게 1992년도였고 그 후에 이제 미얀마에서 실질적으로 미전도 종족 연구하면서 좀 입양해 보겠다 이런 교회가 있어서 가던 그런 그 여정이었는데 그때 만난 기억이 새롭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또 KWMA 리더십 팀에서 계획하시고 해서 저도 호응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환영하면서 임했습니다. 저는 이 콜로퀴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콜로퀴엄은 강의 위주라기보다요. 강의도 하지만 대화도 많이 하고 또 교제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박사과정을 할 때 콜로퀴엄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또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오늘 제가 나누게 될 그 내용은요, 며칠 전에 그 국제 로잔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에 로잔 글로벌 어널리시스라는 그 정기 가능물 최근 후에 이렇게 리드 아티클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영어로 작성이 된 것이지만 한국어와 또 불어, 스페니쉬, 포르투기스 이런 언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로잔 글로벌 어널리시스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협업에 대해서 또 혁신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혁신에 대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책들을 읽고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결과로 나온 게 최근에 로잔 아티클인데 분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못하지만 핵심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을 다루려고 했고 또 앞으로도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들, 분석한 내용들 차차 또 더 자세한 내용으로 발표하고 또 나누게 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대영 총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또 근황을 아시고는 좀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기를 원하셔서 오늘 임했는데요. 이 내용을 국내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여기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혁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혁신은 우리 시대의 화두고 여러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이고 또 뭐 광고 문구들도 많이 떠오르잖아요. 혁신과 관련해서. 그런데 선교 분야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는가? 또 글로벌 선교 단체들이 많이 고민해온 내용이죠. OM도 리더십 팀이 회의를 하고 전략 회의를 하고 또 사례들도 찾고 뭐 그랬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여러 단체들이 고민하는 내용인데 선교지 현실을 고려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 수준의 노력이고 또 지혜로운 길이겠나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이렇게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파트 2에서 영어 자료들 한 3권의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또 저 보충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혁신이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생각을 할 때 어떤 단일한 원리나 어프로치 생각하기보다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둔 또 다양한 어프로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혁신을 이해할 때 이 불연속성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불연속적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는 이 패러디그매틱 체인지를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획기적인 뭐 영어로는 disruptive 이런 말을 쓰고 그러는데요. 기존 질서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가는 어떤 변화, 획기적이지만 또 기존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어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경우들도 있어서 그렇게 이 불연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획기적인 사건을 계기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패러다임 쉬프트 이론에서 토마스 쿤이 얘기한 것인데 그러나 그 후 세대의 과학 철학자 레리 로던 같은 사람은 토마스 쿤의 제자인데 자세히 보면 어떤 그 획기적인 변화 과정에서 축적이 되는 면, accumulative aspect라고 그러는데 축적이 되는 면이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로 나타난다 이렇게 레리 로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초기 연구에서는 이 불연속적인
그런 획기적인 이 계기가 있어서 변화하는 그런 걸 많이 얘기했지만 점점 더 이 인크리멘털 축적되는 면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분야, 경영 분야에서 혁신을 뭐 모두가 다 다루는 그런 상황인데 그 노하우를 선교 분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할 때 기독교 사역의 목표 또 현실이 다른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적용해야 될 필요를 생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개발도상국 선교지 현실에서는 첨단 기술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많죠. 그래서 혁신을 생각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이렇게 혁신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것은 많은 지역에서 그냥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혁신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혁신은. 그래서 선교사들도 혁신을 추구해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주어진 환경에 맞게 조정하면서 혁신을 해야 된다. 당장의 형편은 그만한 예산도 없고 그만한 자원도 없는데 아이디어만 있어서 무리하게 추진하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맞게 조정해서 가능한 혁신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혁신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 변화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붙들어 왔던 것을 희생시키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창의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지키는 것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마음일수록 영원히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토대 위에서 새로운 방식, 또 창의적인 방식이 뭔가 생각하며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풀러 신학교에서 리더십을 가르치는 스캇 콜모드 같은 사람은 의미를 부여하는 혁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역을 위한 혁신은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혁신이어서 결국 어떤 가치관 또 사역의 철학 이것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역에서 중요한 원리가 상황화의 원리죠. 컨텍슈얼라이제이션입니다. 역시 근본 취지는 영원히 불변하는 영원한 초월적인 진리인 복음의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정황을 고려해서 불변의 진리지만 그 문화적인 토양에 맞추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노력이 상황화입니다. 상황화에는 물론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지만 그래도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이 히버트 교수님의 비판적 상황화를 많이 지지하죠. 그래서 사역의 혁신을 추구한다고 할 때도 상황화의 논의와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황화는 기본적으로 문화적인 적실성, 렐러번스를 추구합니다. 문화적으로 얼마나 적절하게, 적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추구하는데 혁신도 이 적실성을 추구하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혁신은 기술적인 면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렐러번스를 추구하죠. 지금 더 편리하고 더 효과적인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과거 기술을 고집한다면은 렐러번스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렐러번스를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는 상황화나 혁신이나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래서 혁신은 상황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호왕의 일부러 혁신을 생각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하고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혁신지향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혁신의 상황화를 생각을 할 때 문화 인류학자들이 이해하는 세계의 문화적인 그 변동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문화 인류학을 강의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이론들이 있는가 살펴봐도 새로운 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화들도 옛날 예들을 많이 가지고 하는 고민이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연구 어떤 주제 중에 한 가지가 혼성화입니다. 혼성화, 하이브리드화가 되고 있는 경향을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 혼성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단일 문화 또 순수한 전통 문화를 지키고 하는 부분은 참 어려워진, 그래서 현재의 문화적인 역동은 혼성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화적 역동성에 있어서 혼성화, 상화를 한다고 할 때도 20세기 중반 이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루었던 것이 각 선교지의 전통 세계관에 비추어서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를 더 설득력 있게 전할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전통 문화와 전통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문화가 얼마나 더 빨리 변해버립니까? 그래서 상황과 논의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룰 때도 한국의 전통적인 신관, 전통적인 종교관, 전통적인 시간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새로운 세대에게 얼마나 그게 어필이 되겠나 생각을 하면은 안 맞는 거죠. 전통 문화, 전통 세계관 기준으로 상황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고 지금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문화적 혼성화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 문화별로 상황화를 생각할 때, 정말 이슬람권에서 또 힌두권에서 불교권에서 상황화를 하지만 이슬람권에 가도요 그렇게 꾸란을 잘 알고 투철한 무슬림 많지 않습니다. 민간 이슬람하고 섞여 있어서 상당 부분은 애니미즘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접근했던 방식들이 오늘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점점 더 제 로잔 이전에 아티클이 나온 부분이 무종교 인구,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특별히 세계 권역별로 볼 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무종교 인구가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어요. 또 발트 삼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같은 나라는 60% 이상이 무종교 인구예요. 과거에 전통적으로 루트란 또 정교 영향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한국도 지금 가장 많은 인구가 무종교 인구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전통적인 기준으로 접근을 하면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혁신도 생각하고 상황화도 생각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화를 생각할 때 그렇고 혁신도 이렇게 혼성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혼합성이 대중문화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근에 학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이 멜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것이 지금 한국 문화고 특별히 이 신세대 문화는 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문화도 있지만 포스트 모던 감성주의가 또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변화가 새롭게 자꾸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변화 속에서 중간 상태에 있어요.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슬람권, 이슬람 문화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최근에도 보면은 이란 같은 곳에서 히잡 쓰기를 거부하면서 그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그러게 벌써 1년 이상 되고 있는데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 현재의 문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통과 변화 사이, 세계와 지역 사이, 글로벌과 로컬 사이, 그래서 글로컬, 또 여러 교차하는 관점들 사이에 중간 지대에 사람들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이렇게 다보스 포럼 이후로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었죠.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기반 위에 여러 첨단 기술들이 융합이 되어서 급속도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보스 포럼 다녀온 사람으로부터 듣고 선교 분야도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제가 바로 연구를 해서 책을 내고 발표를 하고 처음에 이렇게 그 미국 저널에 아티클 요약된 걸 보낼 때만 해도 미국에서 논의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 데 관심을 가지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도 유럽에서는 좀 썼지만 북미만 해도 좀 늦게 도입을 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러 반응이 그 뭔 훗날 얘기를 왜 벌써부터 얘기하느냐고, 나중에서 올 얘기를 왜 지금부터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또 연구를 해봤죠. 그랬더니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도 이 영향을 이미 받는다는 학자들의 논문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국내 또 이 공대 교수들하고도 얘기했을 때도 꼭 2차, 3차, 거쳐야 4차가 오는 게 아니라고. 전기가 없는 지역에 전기를 만들어서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빨리 올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훨씬 더 빨리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온라인 이 화상회의 이 플랫폼을 코로나 이전에도 한 2, 3년 전부터 쓰고 그걸로 또 웨비나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할 때도 온라인으로 전화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했던 것이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변화가 먼 훗날의 얘기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점점 더 관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영향을 늦게 받는 이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라 할지라도요, 자기들이 이 기술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이 기술의 영향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오프쇼어 정책을 취해서 해외 공장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인건비를 절약하게 된 거죠. 소위 그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게 되면서 인건비의
인력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 때는 이렇게 리쇼어링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많이 줬어요. 리쇼어링 하면서 고용을 늘리려고 미국 정부 방침이 그랬고 그 제조업체들이 가만 따져보니까 인건비는 과거처럼 많이 안 들고 또 세제 혜택은 있고 안정적이고 하니까 재료는 미국에서 난다. 이러니까 다시 리쇼어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하라 이남 지역에 있던 공장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그래서 그 기술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아프리카 그 지역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논문들 이렇게 쓰고 또 실제로 또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에게 있어서도 이런 기술의 첨단 기술의 영향은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혼성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세계관 변화에 있어서도 점점 더 그런 논리로 가게 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패러다임, 서로 호환성이 없으면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그거 억지로 맞출 필요 없고 다 공존시키자. 그리고 도움이 되면 다 쓰자. 이런 논리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혼성화 현상인데 그래서 여러 패러다임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모더니즘은 그게 딱 통일이 돼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체계화 돼야 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것을 상당 부분 이렇게 억지로 연관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성 현상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학문의 분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연구 방법도 제가 이렇게 박사과정에서도 가르치면서 이제 논문 쓰는 거 현장 조사를 준비시키는데요. 전통적으로 분리되었던 연구 접근이 혼합돼요. 과거에는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 설문지를 사용할 거냐 통계 분석을 할 거냐 아니면 인터뷰를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했어요. 근데 점점 더 1990년대 이후부터는 둘 다 하는 두 어프로치의 전제와 논리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근데 또 같이 해요. 그래서 혼합 연구를 많이 도입하고 있고 저도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 혼합 연구할 수 있도록 양쪽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학위 취득한 사람 둘 중에 하나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가르쳐요. 둘 중에 하나만. 지금은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유용하면은 다 쓰는 겁니다. 단일한 철학적인 틀을 고집하지 않아요. 도움이 되면 쓸만하면 다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은 이제 종교적인 영역에 혼합이 되는 것을 허용하면 혼합주의가 되죠. 싱크리티즘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의 혼합은 우리가 경계하면서 순수하게 성경적인 세계관, 순수하게 성경적인 진리, 순수하게 불변의 진리 우리가 고수해야 되고 지켜야죠. 그래서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실용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기술을 두고 할 때 우리는 죽어도 옛날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OHP를 썼거든요. 우리는 죽어도 OHP를 고집할 거야. 나는 평생 이것만 쓸 거야.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고집하면은 뭡니까? 그 순수한 겁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냥 좋은 거 다 갖다 쓰면 되는 그런 실용성을 우리가 많이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들 사이에 조화나 호환성을 넘어서서 실용성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지혜, 실용적인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이제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선교 분야에서는
이런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저항 논리가 있어요. 그게 적정 기술의 논리예요. 이 선교의 적정 기술. 그래서 선교 현장에 필요한 기술이 너무 높은 비싼 기술이 필요 없고 적정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이제 어떤 개발 사역에도 많이 적용을 하고 했죠. 뭐 상당 부분 동의하고 또 계속 존중돼야 될 그런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고집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선교 현장도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게 시행착오를 줄여요. 한 예를 들까요? 제가 발트 삼국 지금까지 한 6번 가서 현장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가면서 현장 조사를 하면서 업데이트하고 그랬습니다. 발트 삼국이 구소련에서 이제 독립을 했죠. 독립 운동도 노래 불렀어요. 야외 음악당에 불러서 무기로 안 되죠. 노래 부르고 또 세 나라 인간 띠익기를 했어요. 세 나라 사람들이 같은 날 동원이 되어서 세 나라 수도를 인간 띠로 손을 잡고 이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독립이 되어버렸어요. 독립이 되면 뭐합니까? 인플레율이 1000%. 에너지 비용이 10,000%까지 치솟았어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끊고 그러면서. 근데 그 당시는 총리였어요. 총리를 32세 역사학자를 총리로 선출을 해서 인구 100만 명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생존 경쟁을 벌였는데 이제 지금은 경영학식들의 예로 나와요. 혁신에 성공한 작은 나라로 혁신의 예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한때 핀란드에서 이제 발트 건너면 핀란드니까요. 핀란드에서 이게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전화 교환기와 또 전화 통신과 관련된 장비를 전적으로 디지털 기술로 가면서 이전 기술과 관련되었던 장비와 기술과 지원 시스템 필요 없으니까 원조해 줄게 그랬어요. 에스토니아 보고. 근데 에스토니아가 거절했어요. 우리는 바로 디지타이즈 한다고. 그러면 뭡니까? 그게 지혜로웠죠. 과거 방식의 기술을 도입해서 계속 쓰면은 혁신만 이렇게 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기술이 많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적정 기술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연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다. 제가 이렇게 CNN 같은 데서 보면요. 이런 NGO들 활동상을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자전거 보급하는 NGO도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보급하는 자전거도요. 다 전기 자전거지 전통적인 방식의 자전거 보급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논리들을 우리가 보완하면서 혁신을 추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냉장고가 솔라 냉장고를 필요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3일 예, 그렇죠. 예, 서울 공대 안성훈 교수하고 제가 이런 연구 과정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했는데요. 이제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 지역은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4차 산업혁명입니까? 2차 산업혁명도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했더니 그분은 자기는 네팔 산골 마을에 전기가 안 들어온 지역에 전기를 솔라 패널을 설치해서 전기를 만든대요. 그리고 하고자 했던 것은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 약품을 보관해야 되는데 냉장고가 필요한 거죠. 냉장고를 돌리는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가 안 들어온 지역이라고 못하는 게 아니라 전기 생성해서
냉장고 가동하고 재고가 얼마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관리하고 재고가 떨어지면 약품 보내주고 학생들 데려가서 급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은 균형 감각을 가지고 혁신에 대해서 접근하면 좋겠고, 그래서 기존의 기술도 활용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서 가용 기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같이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무조건 적정 기술, 과거 기술 쓸 거야. 고집할 필요 없고. 또 우리는 철저하게 첨단 기술만 쓸 거야. 우선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도 혼성화하자는 거죠. 기술적으로. 써오던 기술, 그중에서 아직까지 쓸만한 기술 그대로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 이게 도입되면 더 효율성이 생기겠다, 효과성이 생기겠다 하는데 같이 쓰는 통합적인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연속성과 변화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둘 다 우리가 추구하면 됩니다.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통합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저자들도 이 혁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낸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몇 명이 안 됩니다. 그중에 이제 테드 에슬러 박사는 금년 봄에 제가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4일간 했습니다. 그 계기가 제가 이렇게 해마다 선교 분야 신간들을 읽고 우수도서를 선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번 책을 읽고 초청했는데요. 미국 선교단체 협의회, 말하자면 한국 캐리비안회 같은 미시온 넥서스라는 단체의 회장입니다. 또 로잔에서 저희 팀의 팀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미 진행 중인 혁신의 파도를 타라. 갑자기 희한한 것을 새롭게 천재적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지 말고 이미 진행 중인 혁신의 파도를 타서 그 도움을 받으면서 내 형편에 맞는 혁신을 하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실용적인 지혜가 아닌가.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써서 하는 거죠. 플랫폼 자체를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플랫폼은 다른 사람이 써줘야 플랫폼에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플랫폼까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할 거야. 용기는 좋은데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같은 것은 기존의 혁신의 파도를 잘 타면서 활용하면서 각 형편에 맞는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영리하고자 하는 이유. 누구 얘기입니까? 피터 드러커 얘기입니다. too clever한 그 유혹을 경영자들이 많이 받는 거죠. 경영자들이 too clever 하려고, 지나치게 영리하려고 자꾸 무리한 시도를 한다는 거죠. 이 드러커도 혁신에 대한 책을 썼잖아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드러커 책도 정독을 했습니다만은 뭐 옛날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하고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드러커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과도하게 영리하고자 하는 이유. 경영자들이, 지도자들이 too clever. 지나치게 영리하게 하려고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망하는 사례. 드러커는 그걸 경계하라고 그래요. 그럽니다. 혁신을 추구할 때 그렇게 현실적인 면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영리하라고. 저는 이걸 참 실감 있게 읽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새로운 생각을 하고 발상을 하면서 자기 꾀에 빠져서 너무 아직 여건이나 이게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렇게 자기 꾀에 빠져서
무리한 시도를 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시도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은 가운데 또 공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실감이 났습니다. 혹시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 찍어도 괜찮을까요? 저희 녹화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통합을 하는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혁신을 하자.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서오던 기술 중에서 이 프로그램 이건 계속 하자. 상당 기간. 또 새로운 시도 또 하자.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다른 영역에서도 많이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한 예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갈 조짐이 보이니까 한 목회자 친구가 저에게 대면 모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유튜브나 줌으로 드린 예배는 중지할까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책도 제가 오늘 나눈 내용은 제가 이렇게 읽고 정리한 책들 중에서 좀 이렇게 기본적이다 하는 내용 중심인데요.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이브리드 모드로 가자. 양자택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둘 다 하자. 대면 모임은 대면 모임대로 계속 강조하고, 그러나 또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이렇게 계속 겸하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가자 하는 생각을 결론적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하이브리드 모드, 인티그레이티드 하이브리드 모드가 현실적인 지혜가 아닌가. 대면으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버추얼 미팅을 하게 되죠. 저도 이렇게 로잔에 우리 팀 이렇게 버추얼만 만났지 대면에서는 한 번도 못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내년에 로잔 대회를 한번 만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두세 사람은 이제 대면으로만 모이다가 작년에 뉴욕에서 이렇게 또 대면으로 교제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가상으로만 만날 때 또 회의하고 인터랙션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이러니 했던 게 좀 안 맞더라고요. 실제로 차를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은 또 전혀 몰랐네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날 때보다 훨씬 더 인간미가 있고 정감이 있고 유머 감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 활용하면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가 지혜다. 이것도 다른 영역에도 제가 확대해 봤습니다. 선교 자금에 있어서, 파이낸싱에 있어서, 펀딩에 있어서 믿음 선교의 원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는 믿음 선교의 원리가 허드슨 테일러 이후로 계속 되어 왔잖아요. 200년 가까이 계속 채택되고 있는 원리인데 많이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정책이 계속 유효한가? 그래서 선교단체들은 상당히 점잖게 있게 모금을 하는데 NGO들은 아주 그냥 그야말로 공격적으로 온갖 방법 다 감성적인 방법 다 동원해서 호소리 있게 하는데 선교단체들은 전통적인 방식대로 상당히 점잖게 또 수동적으로 믿음으로 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대안 마련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은 믿음 선교에 그냥 폐기해버리고 우리도 NGO들하고 똑같이 그래서 그냥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광고하고 알리면서 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제 결론은 통합적으로 하이브리드 하는 거다. 하이브리드화하는 방식이 지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 선교 원칙만 고수하겠다 하지 말고 더러 어떤 모금 프로젝트는 NGO들처럼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선교단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의 의료비 같은 거는 이거는 정말 NGO들처럼 모금을 해서 의료비가 필요한 멤버들에게 지원할 수 있고 또 재난을 당했을 때 구호금 같은 거 이미 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 선교의 원칙만 그대로 수동적으로 고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펀딩 분야에서도 하이브리드화 하면 좋겠다. 선교 사역 여러 프로그램과 여러 행사들 상황에 맞게 상황화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화에 있어서도 전통적으로 상황화 논의는 어카모데이션, 현지 문화에 적응시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문화에 맞추는 상황을 했습니다. 일본 같으면 일본 세계관에 맞추는 상황화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제가 100명 이상을 1시간 정도 인터뷰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본 교계에 존경받는 목사님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 인터뷰를 많이 하고 또 연구 결과를 내기도 했는데요. 그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화는 어카모데이션 방식이에요. 일본 문화에 적응시켜라. 일본에 와서는 일본식으로 해라. 그래서 한국 사람이 왜 한국식으로 하냐 일본식으로 해라. 그런 논의가 많았어요. 그러나 제가 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런 토대 위에 변형까지 추구하면 좋겠다. 그 세계관을 그대로 두고는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전통적인 세계관, 신도 세계관의 어떤 다신론적인 또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바꾸는 데까지 상황화가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히볼트 박사님이 유작으로 남긴 2권 중에 한 권의 책이 이 Transforming Worldview 책이 나왔죠. 그러나 이제 그러면 그것이 상황화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하셨는데 제가 계속 그 논의를 이어서 생각을 할 때는 상황화가 트랜스포메이션을 결과로 종착지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상황화를 진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일본 선교 연구의 결과로 트랜스포메이셔널 컨텍츄라이제이션 변형적 상황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화가 세계관의 현지 세계관의 변화까지도 시도하자. 이것도 통합하자는 거죠. 이것도 혼성화하자는 거죠. 하이브리드 하자는 거죠. 둘 중에 한 방식이 아니라 둘 다 추구하자는 거죠. 적응으로 시작을 해서 변형으로 결과를 내자는 거죠. 또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대화를 시작하실 때 처음 모두는 적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진행할 때도 조심스럽게 대화를 진행하고 부탁을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대화를 하셨고 질문을 받아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모두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 여인에게 개인적인 도전도 합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도전도 하고 또 그 여인이 변화되죠.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알리러 가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틀 더 유하십니다. 그 마을이 다 변해버렸어요. 처음에는 어커모데이션을 하시는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결론은 모두가 다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변화시킨다고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남편 데려와 뭐 이렇게 우상숭배 그만해 혼합주의 회개 이렇게 안 하셨어요. 때가 될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상황은 오늘도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은
이것은 스카모로 교수나 이렇게 스티브 에번스 같은 경우는 여러 상황 모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 갈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어프로치 장점을 살려서 통합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모델에 있어서도 성경적 본질에 대한 강조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여러 패러다임의 장점을 살리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선교지의 문화와 세계관을 잘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결국 둘 다 해야 되는 과제고 균형의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 많은 교회 개발 도상국인 선교지에서 사역을 상황화하면서 혁신을 추구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화적으로 복잡한 시대, 또 기술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 시대, 관점도 다 달라요. 이런 가운데 이 통합이 실용적인 지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플란이라는 사람,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살피겠지만요, 우선 중요한 지도자의 자세는 다른 사람의 제안을 채택하기 전에 자신의 현실을 자기가 잘 아니까 자기 현실을 잘 집중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혁신을 위한 상황화 접근은 주어진 현실을 자연스럽게 고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이렇게 해서 잘 됐다, 우리도 해보자. 교회 성장 어떤 세미나 같은 데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배우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 상황을 고려하면서 하는 노력,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롭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 경청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잔 운동도 저희 팀이 글로벌 리스닝 팀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팀입니다. 경청을 저는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잘하자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여러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보고서를 지금까지 2차례 내었고, 이제 3차 또 경청 프로젝트 들어가는데요. 지도자에게 경청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떤 예화에서 들은 기억이 있고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로빈 새가 하늘을 날잖아요. 하늘을 날고 또 하늘을 날 때 정말 새답죠. 새다워 보이고 멋있죠. 근데 계속 하늘만 날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내려와서 좀 쉬기도 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땅에 내려와야 돼요. 땅에 내려와서 뭐 하냐면 땅 속에 소리를 듣습니다. 지렁이가 지나가나. 그 소리를 듣고 지렁이 소리가 나면 땅을 파서 지렁이를 잡아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맨날 날려고 하면, 맨날 뜨려고만 하면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경청의 중요성 많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요. 대화가 중요하죠. 근데 대화의 질이 어떤가? 대화의 퀄리티가 어떤가? 피상적인 대화만 하는가? 대화의 생산성이 얼마나 되는가? 대화가 얼마나 건설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퀄리티의 경청을 하면서 다양한 소스에서 통찰력을 얻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는 가운데 통합적인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학습, 지속적인 학습, 피상적으로 배워서는 안 되죠. 깊이 있게 배워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배워서 배우는 게 그냥 루틴이 돼야 돼요. 그래서 테드 에슬러 박사는 혁신이 천재 발명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혁신 그러면
이건 그냥 천재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혁신이다. 보통 사람도 깊이 있게 배우고 지속적으로 배울 때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실천가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배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배우는 자세, 이것이 이제 지도자에게 중요한 부분이고, 책도 배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대화를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도움을 얻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분이 또 제안하는 내용 중에서는 자신의 사역 경력에 대해서 타임라인을 분석해 보면 좋겠다. 자신이 사역자로서 출발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그걸 분석하면서 좀 더 리더십 측면에서 발전시키고 또 돌아봐야 될, 보완해야 될 점은 뭔지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치게 과거지향적으로 옛날 생각을 많이 하는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많이 자기 발견을 많이 합니다. 자기 발견을 많이 하고 어떤 부분은 참 인정하기 싫어요. 인정하기 싫은데 또 어떤 부분은 인정하는 과정에서 참 아플 때가 많아요.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인가 이게 학생 생활 기록부에 선생님이 소극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몇십 년 동안 인정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칭찬하기를 리더십이 있다고 막 그랬는데 소극적이라고. 제가 한 수십 년 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지적을 좀 더 빨리 받아들였더라면 좀 더 잘했을 텐데 하는 자아 비판을 반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서 발전의 계기로 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협업. 혼자서는 안 된다. 많은 경우에 혁신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 많은 경우에 혁신은 혁신적인 아이템, 3M 같은 데서 혁신적인 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요즘 뭡니까 포스트잇 같은 것도 3M에서 나올 때 보면 한 사람이 다 처음부터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누군가 좀 그런 생각을 구상하다가 마무리 못했던 걸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기회에 이어서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우연찮은 기회에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제품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 부분 의도하지 않은 협업을 통해서 일어났고 의도한 협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또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혼자 다 하는, 혼자 천재성을 가지고 다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거는요, 낯선 출처가 아니라 exotic source가 아니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것을 갑자기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인접한 가능성, adjacent parts, 가까운 곳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례로부터 배워서 혁신을 추구한다. 그러려면 이제 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변을 잘 살펴야 돼요. 바로 가까이에 정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바로 가까이에 그 분야의 혁신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어떤 현장 요원에게서 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 내용이 좋고 저는 이 표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접하는 가능성을 통해서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현실적인 기대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들어는 알만한 사람인데도 혁신 얘기하면은 뭐 전통적인 노력하는 거 다 간두고 무슨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이 전도하게 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그것도 해야 되는데요.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혁신은 가까운 현실에서 가구 배치만 달리해도 효과적입니다. 똑같은 가구인데 위치만 바꿔도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의 여지는 많다. 그래서 인접하는 가능성을 찾아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협업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우리 사회적 상황에서는 총체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혁신은 단지 기술적인 용어만이 아니라 사회활동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사회적 용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혁신은 누적되는, 축적되는 통합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지속성, ongoingness,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혁신적인 어떤 제품,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혁신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 조직에 속한 한 우리는 계속 혁신을 추구한다는 의식이, 인식이 공유되고 또 그런 마인드가 공유되고 그것이 조직 문화가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또 분야별로 또 세대별로 또 배경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요즘 경계를 넘나들어야 돼요. 경계를 고수하면은 그것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선교 단체들 한국처럼 단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단체가 많은 상황에서는 우리는 뭐 그런 거 생각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경계를 넘어서서 협력하는 거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가. 작은 단체일수록 사실은 더 생존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예. 이상의 내용이 일부의 내용이었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이나 토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룰을 좀 말씀드리면 너무 이렇게 자기 막 그 단체 고민을 다 얘기해서 답을 주세요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들은 내용 중심으로 간단한데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고 여기는 이제 다 리더십들이 오신 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용이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질문하려고 눈을 번뜩번뜩 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콜로키움이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원래 계획이 또 뒷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마 원장님도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협업을 하는 것이 또 좋은 얘기라고 되는데 질문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멘토링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가서 이제 혁신 문제를 다룰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융합적으로 혁신할 거냐, 통섭적으로 혁신할 거냐. 그 문제가 많이 고민이 돼요. 근데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오늘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요. 통합이나 협업 이런 문제가 통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아시겠지만 에드워드 윌슨의 그 통섭 얘기하는 겁니다. 요 근래 그 기업체에서는 대부분 통섭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뭐 소모장 같은 거 가가지고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신제품, 혁신 제품으로 내놓는다거나 그런 걸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것과 통섭과의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거 하나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선교 온다면은 대부분도 우리 국내 이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타종교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슬람교가 되는데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있을 때 이것을 전통적인 걸 좀 살려서 융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오늘 말씀하신 그 통합이나 통섭적인 방법도 있을 건데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좀 우리 그 현재 선교 사역을 하는데 혁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경험이 또 있으신 분의 또 전문성이 있으신 분의 질문이니까 예, 뭐 일반적인 어떤 경영 분야에서의 논의 또 학자들의 논의 많이 이렇게 우리가 참고하고 또 상당 부분 어떤 인터디스플리너리 스터디로 또 통습적으로 또 인티그레이션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말하는 인티그레이션의 개념에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야 여러 학제 간 연구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분야의 연구와 또 여러 분야 사람들의 어떤 통습적인 노력을 또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개념이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개념인데 예,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포함해서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관점과 통찰력을 이렇게 통섭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필요로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광범위한 현상이고 또 광범위한 과제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상황화의 어프로치와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화 논의를 이제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C5나 어떤 적극적으로 타 종교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는 형태의 상황화, 급진적인 상황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이제 주의를 하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훼손되지 않는가, 왜곡되지 않는가 하는 혼합주의 측면에서의 주의할 점들을 계속 주의하면서 상황화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또 필드에서 좀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상황화 시도를 해보고 났더니 또 이 점 아쉬웠고 이렇게 또 배워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좀 레디컬한 어떤 급진적인 상황화의 시도를 또 그런 시도했다고 그 사람의 신학이나 선교학에 대해서 다 부정하지는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복음 잘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도 한다고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신학적으로 또 나중에 돌아보니까 문제도 있더라 이런 발견을 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슬람권에서의 어떤 상황화 혁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대상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을 좀 더 작은 집단으로 이해하고 상황을 하고 혁신을 하는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큰 집단 대상으로 하면 잘 맞지 않아요. 이슬람 안에 종파들의 어떤 그 차이가요, 기독교 전통의 차이보다도 더 크다고 봅니다. 순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교리적인 차이나 실제적인 차이가 개신교와 그다음에 로만 가톨릭 사이의 차이점보다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이슬람이라는 현상은 다양하고 무슬림들의 배경도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그 집단들을 이해하고 또 개인들을 이해하면서 상황화 혁신에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오일영 목사님은 이제 교단 선교부에서 이제 총무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각 교단이 총회를 많이 하는데 혁신을 하고 싶으셨잖아요. 선교적으로. 근데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교단이나 이런 데가 너무 정치화돼 있어서 그래서 어떤 이런 논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틈이 너무 좁지 않는가. 교단의 구조 속에 정치화된 구조 속을 하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다. 그런 어려움들을 저도 경험을 했고 지금도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보고 있죠, 사실. 저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혁신을 이룰 때 아까 피터 드러커 말씀하셨는데 피터 드러커 얘기 중에 또 다른 버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씩 바꾸다가 결국 다 못 바꿔서 그랬고 중국은 그냥 통째로 확 바꾸는 기계 있어서 바꾸긴 바꿨다 그랬는데 이런 한국 교회의 어떤 교단이나 또 이런 정치적인 어떠한 한국 교회의 이런 주류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 뭐 워낙 엄청난 주제라 쉽게 또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이런 분석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제도와 또 그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조직 문화 면에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렇다고 뭐 어떤 교류적인 반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도와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혁신되고 이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어떤 변화를 위한 준비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잘 좀 준비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이렇게 또 추구하고 또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왔을 때는 또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평소에 계속 어떤 혁신지향적으로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여건에 무리했을 때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KWMA도 사실은 지금 좋은 또 리더십 팀이 구성이 되어서 변화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어떤 변화는 이런 시도를 뭐 20년 전에 했더라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와서 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2부 강의에서 좀 나오고요. 또 제가 오늘은 본격적으로 안 다루는 부분이 이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특히 이제 반대하는 세력,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2부에서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네, 우리 윤성혜 선교사님. 저는 블레싱 팬이라고 하는 성모단체 대표고요. 저희는 이제 일본 선교는 올해 한 25년 했는데 이제 신생단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하이드노미의 방식이랄까 좀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하는 선교 방식에서 좀 틈새 또 해야 하는데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적응과 변형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도 이제 그래서 내년에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좀 많이 협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기보다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하고 그런 방식 많이 하려고 하고 이제 아카데미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 만들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은 아시다시피 변형하길 원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그게 한 몇 년 정도 전에 연구하셨더라고요. 6, 7년 됐어요. 6년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3월 달에 가고 6월 달에 갔었고 이제 다시 11월, 12월에 갔는데 좀 변화된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교회도 많이 좀 감소되기도 하고 이럴 때 저는 다혈차게 아니라도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형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 목사님들하고 또 대화도 많이 하셨으니까 좀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같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저희가 회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아까 제가 요한복음 4장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어떤 라포 형성, 관계 형성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신뢰의 토대 위에 좀 더 이제 진지한 얘기를 나중에 할 수 있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일본 이제 목사님들이 뭐 표현은 점잖고 부드럽게 하지만 실제로는 또 그분들도 상당히 완고한 면이 있어서 일본에 와서 일본식으로 해라. 왜 미국식으로 하냐, 왜 한국식으로 하냐 이런
관점이 많고 또 그 관점을 잘 안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새로운 거 하겠다. 지금까지 하던 거 도움 안 되고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 이렇게만 나갈 때 이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경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부감을 주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적응이 먼저죠. 어카모데이션이 먼저죠. 먼저 일본식으로 맞추고 이해하고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점점 더 변형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급해가지고 처음부터 한국식으로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노방전도 우리는 한국식으로 막 하겠다. 통성기도 주택가에서 모이는데 막 하겠다. 거부감을 주는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단계별로 맞게. 저희는 단체가 그냥 개별을 내거든 교회 자체 아카데미를 만든 이유는 교회 자체가 개척을 해도 보통 재개척을 지금 집중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워낙 개척을 해도 5-6명 맞고 이거 10년, 20년이어서 목사님들이 다 먹이력에 빠져 있고 약간 패배의식도 있고 그다음에 소수 컴플렉스에 많이 있어요. 저희는 단체가 개인이기도 하지만 일본 교회 전체를 좀 같이 도우려고 하는 게 조금 더 있어요. 한단적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실은 그동안 많이 한국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과 근데 이렇게 약간 무모하게 가진 않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야만 가는 것을 지지하고 긍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목사님들 안에는 이 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밸런스를 잘 맞추려면 어떻게 속도감 있게 가야 된다. 이런 게 사실은 계속 리더들하고 고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은 한국교회가 조금씩은 번역과 단계 성격도 약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전하긴 하지만. 예, 결국 이제 리더십의 어떤 성숙도와 또 어떤 지혜를 필요로 하는 판단인데요. 제 2부 강의에서 좀 그 부분을 자세하게 다룹니다.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양면성인 것 같아요. 양면성. 그래서 무난하게 관계적으로 조화롭게, 일본은 와, 하모니를 강조하는 사회잖아요. 조화롭게 잘 관계 형성하고 협력이 되도록 하면서 또 한편으로 과감한 양면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아까 플란 교수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 그러면 우리 김명찬 선교사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서브 김명찬이고요. 선교 현장에서 혁신적인 통합과 협업 등의 전문 분야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키르기스탄에 있을 때 ODA 사업 두 현장을 초정 데이터로 일하고 역시 그쪽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교수님 말씀 듣고 이제 이 분야는 기술적인 분야나 전문 분야를 할 경우에는 전통적인 목회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목사 선교사보다는 그 분야의 기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질문이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분야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목회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목사님은 재교육을 받고 그 일을 종사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제 파송 때부터 적절하게 균형 있게 파송이 전문 선교사나 목회자 선교사가 하는 것이 필요한 건지 그런 분야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목회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신학교고 외개척 이상은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제 일부 교단 배경 있는 선교단체나 일부는 그쪽에 또 포커싱이 있고 또 일부 선교단체는 총체적 선교로 다 열어놓은 선교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교단체의 경우는 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의 변혁도 가장 큰 비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자유롭게 자신의 전문 분야를 활용해서 개인과 그 지역이 변화되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런 걸 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있는 거에 대해서. 예, 제가 그 키르기즈 상황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좀 일반론적으로 또 제가 관찰하고 한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어떤 그 분야에 필요한 뭐 기술이나 전문적인 자격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자격이나 또 전문성 이것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역자의 자세나 또 사역자의 관점이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구체적인 전문 기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회자 선교사는 안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도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소양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영성을 가지고 있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필요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또 현지인 동역자들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고 또 본인도 더 개발하고 보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기술이나 전문성 자체가 어떤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기술이나 외적인 자격을 잘 갖추었지만 그래서 잘 갖추어서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데서 차이가 나고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어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비관적인 자세일 것 같고 또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잘 된다. 지나치게 낙관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역자로서 기본적인 어떤 자세나 또 영성이나 리더십을 잘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전문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요즘도 빨리 보충할 수 있는 시대 같아요. 예, 빨리 옛날 같으면은 정규 학위 과정에 안 들어가면은 못 배웠던 것을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이제 좋은 팀이 되면 좋겠어요. 좋은 팀이 되어서 팀 안에서 상호 보충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부족한 걸 다른 사람이 보충해주고 그런 어떤 보충성이 팀 안에 있고 또 공동체라 그러셨는데 공동체 안에 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혁신에 대해서도 얘기하니까 선교 사람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실 때 그런 사례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기술 분야 전혀 뭐 지식이 없고 준비가 안 된 목사님인데 그 교인 중에 한 명이 뭐 성격적으로 수줍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컴퓨터 만지는 건 좋아하고 또 잘하고 해서 그래서 뭐 전도용 프로그램 또 교육용 상담용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런 거 즐거워하면서 잘한다고 그런 사람 활용하면 되잖아요. 또 비전을 던지고 그래서 공동체성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질문 우리 황선희 선교사님.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아프리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후원에 있어서 NGO로 조금 변화되는 것도 좋지 않느냐라고 하신 것 같은데 NGO를 프로포저를 해서 정부에서 받는다면 정부의 그런 관여가 있을 것이고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방법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또 잘 모르고 경험도 많지 않은데요. 꼭 정부 관련이 아니더라도 또 민간 차원에서의 뭐 기금 같은 거 그런 것도 또 많이 있고 또 일반 이제 교회들이나 또 기독교 단체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할 때도 단체마다 좀 정책이 다른 면이 있지만 좀 이게 정책이 얼마나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차이가 나지만 전통적인 어떤 믿음 선교의 원칙이 상당히 수동적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공급을 받는다고 기다리는 입장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물도 보내고 또 어떤 연결도 하고 자매결혼 사업도 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할 여지는 더 많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아프리카 한 5개 나라의 대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펀드레이징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뭐냐면 만약에 학교를 지으면 그 중에 뭐 책상이 하나에 얼마고 컴퓨터 하나에 얼마고 의자 얼마라고 쭉 써요. 그러면 나는 책상을 2개를 기부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모아서 정말 건물 하나 만들고 대학교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후원금 하면 뭐 이거 얼마를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하는 분도 책상이 하나 얼마고 의자가 하나 얼마고 컴퓨터 얼마라고 그러면 나는 컴퓨터 한 대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 펀드레이징 하는 거 보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아프리카 한국에 와 있는 아프리칸이 이렇게 자기 나라의 특산물 이런 거를 수출 수입 이런 거를 해서 인컴이 생겨서 헌금으로 내고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어느 대표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이지리아는 거기에 배를 이렇게 수출하려고 할 때 정보 하나도 없대요. 인터넷에 웬만한 정보는 인터넷에 많이 떠 있는데 그 정보가 없다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미팅을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나이지리안 현지인이기 때문에 그 대표가 원하는 정보를 다 주고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한테 그랬어요. 그 수출하는 걸 도와줄 테니 그 나이지리안 특산물 이런 거를 한국에 들어오는 수입하는 거를 좀 서로 도와서 인컴이 생기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제가 이제 미팅을 하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수입을 갖게 하는 것도 선교사의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저는 그 관점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이제 재정과 관련된 일들은 세상적이다 또 이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안 다루는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전통적으로 선교단체들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경계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이 계속 남아 있는데요. 헨리 나우엔이 이 모금의 영성에 대해서 쓴 짧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저는 도움이 되었고 제가 한국 선교 운동의 재정 상황 연구할 때 인용하고도 했는데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수고를 하고 하는 것은 그걸 세상적인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사역이고 신성한 것이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꼭 그것이 이제 뭐 후원금뿐만이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형태로 연결되고 이래서 발생되는 것이랄지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적인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뭐 그게 불법이 아닌 한 정말 정당한 어떤 계약에서 되고 이런 부분은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보람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주의할 점들은 또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사역의 우선순위가 뭐냐, 내 시간의 우선순위가 뭐냐, 뭐 그런 것들을 또 고민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 스스로 또 돌아보고 또 균형을 다시 맞추기도 하고, 내가 요즘 그쪽에 관심이 너무 많이 가 있는 것 같다. 또 우리 팀 안에서 좀 역할을 좀 바꿔볼까 논의도 하고, 뭐 그런 부분, 그를 어떤 영성을 잘 지키고 할 부분은 계속 남아 있겠죠. 선교사 할 일은 현지인하고 이런 비즈니스 하는 회사랑 커넥터 그 역할은 데스이셔요. 그건 이제 알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일은 그렇죠. 이제 그런 정도는 비교적 간단하죠. 간단한 편이고 좀 더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도 있어서 현지인들을 이렇게 선교적인 목적으로 돕는데 나는 선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돕지만 정작 현지인은 그냥 사업
수단으로 하는 것 같다, 돈 버는 수단으로 하는 것 같다 고민도 되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브레이크 하기 전에 소개 안 한 분 한 분 소개하겠는데 우리 박은정 차장님이 저쪽 계신데요. 우리 박은정 차장님은 이제 SOS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선교사 하면은 가서 뼈를 묻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아프면 치료해야 된다. 에어 앰뷸런스를 보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쪽 에어 앰뷸런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는 그 캐서이 퍼시픽이나 항공 쪽에 세일즈 매니저로 굉장히 고위직으로 가셨다가 이제 선교사님을 이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모임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일단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